네, 유통경영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한국 노래 한번 틀어봤습니다. 생행선이라는 노래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자, 좀 어려운 과목을 하셔야 되니까 몸도 이렇게 좀 푸시고 어깨도 이렇게 좀 돌리시고, 네, 의자에 앉으셔서 정성스럽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더울 수도 있고요. 프린터를 하셔도 좋고 화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핸드폰 틀어놓고 딴짓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쁘게 앉으셔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1분이 딱 지나서 1분만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은 유통 경로의 성과와 평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유통 뉴스에 보면 소비시장의 신풍경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시장 또는 나홀로 가구, 가치의 소비 이런 것들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소비시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이제 연구한 그 연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인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어른들은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맞춤형으로 어떤 전략적인 무언가를 소비하고 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치와 감성이 자극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뭔가를 막 먹고 살고 쓰고 이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가져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소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출산 시대에 또 돌아왔고 고령화 시대에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경제력이 더 많으신 분도 있고요. 체력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서 자기 그 자기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일본 같은 사례를 좀 보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간병 사회 산업 이래 가지고 어른들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나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병원에 가지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뭐 은행도 봐주시고 그리고 장도 좀 같이 봐주고 집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지금을 따지면 뭐 간병인 같은 건데, 우리나라 간병인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에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뭘 닦아주거나 뭘 빨아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운동을 시켜주거나 뭐 각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간병과 의료시설은 조금 다른 그런 형태로 늘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70살이 넘어가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계금융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결론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금융업들은 그런 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를 많이 높은 이율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 나홀로 소비 대책, 젊은 시대의 중심으로 가격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독신 체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생활 패턴을 반영한 뭐 간편식, 편의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소비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은 친환경, 텃밭도 좀 기르고 싶고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고 집안에 약간 공기 정화될 수 있는 식물도 좀 기르고 싶고 개인의 맞춤형에 대한 전략, 난 조용한 게 좋아, 그럼 약간 방음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가치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형태로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 판매 같은 것도 생겨날 수도 있고요. 지금 무인 판매도 생겨날 수가 있고
모든 기업들이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키오스 많이 이게 하잖아요. 뭐 사람을 굳이 카드를 내거나 뭘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음반이나 서적도 대부분 태블릿 PC라든가 음성으로 듣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책이 많이 생겨나서 일반 종이책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서점도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약간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통 경로에 대한 성과의 평가에 대해서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표에 보시면 국민 경제 측면에서 본 유통 성과라고 해서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은 생산성, 효과성, 공평성으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은 뭐 효과성은 꼭 들어가 있고요. 형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평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효율성, 효과성 뭐 비슷하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꼭 생산성이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느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유통 경로는 어떤 경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면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경로 내에 경로 구성원들의 활동이나 계획을 실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의 시스템에서 유통 경로에 대한 산출하는 어떤 그 활동이나 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로 구성원에 얼마나 경로 기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결과로 산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 성과는 전체 시스템에서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런 구성원에 따라서 공헌한 정도의 어떤 그런 단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통 경로는 성과와 비용, 수익 간에 얼마만큼 만족스러웠느냐에 따라서 생산성과 효과성과 공평성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해당 경로가 얼마만큼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유통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소외되는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과 평가에 대한 척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성은 종업원에 대한 매출이나 어떤 상대적인 노동의 생산성, 이익, 유통에 대한 고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을 많이 하려면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빠르죠. 그러면 기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을 깔아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죠. 또 그걸 시스템화 시킬 거니까 전산이나 전자 시스템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의 능력과 기술력과 기계가 합친다면 사람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생산력에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당의 매출,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느냐 또는 기계화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다르겠죠. 상대적인 노동력의 생산량은 사람으로 했을 때는 힘 좋고 뭐 이런 사람이 기술력이 좋고 이런 사람이 쓸 수 있다면, 지금은 상대적인 노동에 대한 생산력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고 그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했을 때 이익률과 기계가 했을 때 이익률은 많이 물론 생산만 한다는 기준 하에 본다면 생산성이 훨씬 높겠죠. 단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판매가 가능하느냐, 얼마만큼 고객이 갖다 쓰느냐의 차원은 나중 문제라고 한다면, 유통에 대한 고용에 대한 측면으로 본다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이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관리가 힘드니까 기계화 시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나는 사용하겠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전산으로 또는 기계로 주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효과성에는 목표 지향적인 어떤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서비스 성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제공됐느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제품의 속성, 수준에 대한 품질,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만족도, 이게 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매스컴을 잘못하거나 광고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광고에 관련된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안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케팅도 전략에 따라서 좀 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평가 척도보다는 효과적인 표적 고객에 대한 요구하는 서비스 성과가 훨씬 더 잠재 수요에 대해서 끌어올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 경로는 최종 소비자가 최종 구매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최종 구매자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만족이 되면 경로 구성자 간의 잠재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효과적이지 못한 경로라면 표적이 된 사람들이 그 제품을 수준에 못 미쳐요. 그러면 거기를 다시 이용하지 않겠죠. 즉 성과에 대한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평가가 낮다면 다시 조정해서 어떤 개선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욕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반응도 빨리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신기술, 신제품, 뭐 신업태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없었던 업종들이 지금은 많이 뭐랄까 생겨나고 있었죠. 옛날에 없었던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없던 것들은 네일 아트 전문점 이런 전문점은 없었던 걸로 같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처럼 물론 배달은 있었습니다. 한정되어 있었죠. 뭐 이렇게 약간 국밥집에서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짜장면집에서 배달은 있었지만 모든 시스템에서 배달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새롭게 창설됐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형평성은 유통 경로에 의해서 제공되는 혜택이나 세부 시장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되는가를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런 특정한 유통 경로가 특정 세분화된 시장에서 불이익이 제공된다면 그 유통 경로의 형평성에 결여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심 속의 물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야외, 교회 이렇게 이게 높다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는 사람이 가격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거의 다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교외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빈민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득 외에 물가에 좀 시달릴 거라는 거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외부에 나가서 약간 전원주택을 짓고 뭐 수영장을 짓고 테라스를 져서 이렇게 산다고 가정을 하고 뭐 그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은 뭐 약다다다다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형평성은 개별 기업에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정책이나 도심 지역 아니면 상권에 대한 재개발 또는 대형 할인점의 유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금방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고 계시는 표에 보면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유통성과 전지적인 작가 시점 국가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모든 사람을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런 식으로 본 유통성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뭔가를 더 그만큼 빼먹기를 원하죠. 그것이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산출이 있느냐. 그래서 비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산출이 발생했는가 혹은 일정한 산출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비용을 투입했느냐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 일정한 비용에 따라서 많은 산출물을 기획하고 일정한 산출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거의 비용을 또 줄이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고소득을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간 것만큼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죠. 들어가는 게 100원이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많은 걸 원하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성과 수익성들이 늘 수가 있는데요. 자원이 투입되는 생산에서 서비스량과 그 성과량 또는 노동력과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업원 한 명당 또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부가가치나 노동 장비율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된다. 이거 찾아내기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은. 수익성은 재무 효율성과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또는 유동성 비율,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 이익 증가율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엄청 어렵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통 성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나와서 제가 많이 좀 망설였습니다. 경로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재무 건전성을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 성과의 측정 변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냐면 기업들이 나 얼마 벌었소, 나 얼마 갖고 있소, 나 빚이 얼마 있소, 나 재산이 얼마 있소 이렇게 보여주는 표예요. 재무 그러면 영어로 financial이라는 거거든요. 제표는 여러 가지에 있는 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 구성하는 표 안에는 financial, 재무만 들어있다. 이 financial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재무, 기업의 성과, 수익, 비용, 그다음에 자산, 빚 이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재무를 여러 가지 표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라고 밖에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뭘까요? 부채가 회사가 갖고 있는 빚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재무 비율이 높다는 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업에 의한 투자나 돈이 빌린 게 더 많더라 그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4억을 갖고 싶어요. 4억. 우리 회사만의 건물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이 2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죠. 그러면 20억 갖고 있다고 20억만 대출 받나요? 100억짜리 집을 지려고 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내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 생각에 4억을 50억짜리를 지려고 해요. 그래서 50억을 빌렸어요. 은행에다가 담보로. 20억까지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럼 이 20억은 안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50억 가지고 건물을 져요.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건물을 져요. 근데 이 50억이 한꺼번에 빵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0억 가지고 20억, 30억 이렇게 쓰고 그 건물은 얼마 만에 져요? 3년 아니면 길게는 5년 아파트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빌딩 같은 경우는 7년 이렇게도 걸리잖아요. 그럼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제가 어디다가 투자할 것 같아요. 이 50억을 빌려서 만약에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낸다면 2천만 원은 내 돈으로 그리고 나머지 돈은 누구한테 재투자해서 이자를 받아서 나머지는 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차익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구나. 왜냐면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어려우시니까 들으시면 돼요.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내가 그 회사가 남한테 이렇게 빌려온 그 비율.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그 회사의 건전성은 떨어집니다. 왜? 이 회사는 빚이 많구나. 빚이 없는 회사는 없죠. 빚이 없고 자기 돈으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자가 나갈 거면 내가 번 이익은 내가 갖고 있고 남의 돈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본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빚을 나누면 부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건전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로 업종별로 부채 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낮으면 건전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게 즉 뭐래요? 비율이 100%가 높으면 얘네들이 현금 유동성이 좋은가?
갚을 능력이 되는가? 이건 아닌데? 은행에서는 몇 퍼센트 받았는데 다른 기업에도 뭐 돈이 빌렸네? 빚이 많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아니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기업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에 평가하는 비율로 유동 비율이 있다. 유동성 비율, 유동 비율 같은 말입니다. 다시 왜 밑에 거 왜 천천히 읽었을까요? 다시 부채 비율은 회사의 빚인데 이 빚이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재무, 파이낸셜에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1년 단위입니다. 은행에선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은행권, 금융권이고요. 기업에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의 단기는 뭐예요? 짧은 거. 장기는 뭐예요? 긴 거. 단기는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장기는 1년 이상 갚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동이 무슨 뜻이에요? 유동이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고 있는 건 뭐예요? 고정이에요. 고정. 그럼 유동성 비율을 뭔가를 막 빨리빨리 갚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 거, 그리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물건을 사왔을 때 어음으로 뭐 3개월짜리 받았어. 이러면 유동성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현찰이 딱 들어왔어. 그럼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줬어요? 그러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거죠. 뭘 보겠다는 거예요? 니네 회사가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가 있니?를 물어보는 게 유동성 비율입니다. 직원이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해요. 취직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유동성 비율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죠. 왜요? 아니 내가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현찰이 없다고 돈 못 주면 나 월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회사를 왜 들어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머리 아파. 돈 얘기하네 기업들. 뭐래. 경영 유통 나오다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 경영도 재무 건전성에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경영 성과에 대한 측정에 대한 변수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동 비율이 높다는 건 1년 내에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죠. 받는 건 빨리빨리 받고 주는 건 천천히 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량이 크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보다 유동성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구조가 건전하는 뜻입니다. 다시 부채 비율은 남한테 빌려온 빚이에요. 유동 비율은 내가 빨리 뭔가를 팔아서 빨리 유통이니까 뭔가를 납품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돈과 갚아야 될 돈이 훨씬 적어요. 이러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네. 이렇게 보는 거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조금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얘네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돈이 쪼달리다 보면 그 회사는 점점 대출이나 투자나 그 회사가 주식회사면 주식으로 뭔가를 회사를 사거나 얘네들 어려워 회사 사지마 떨어지잖아 사지마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200% 이상일 때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빌려온 돈보다 내가 버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 빚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근데 내가 지금 버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카드 쓴 게 50만 원이에요. 갚아나가고 벌고 갚아나가고 벌고 갚아나가고 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하, 현금을 잘 돌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거죠. 기업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적인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아이고 재무제표 제자가 틀렸습니다. 안에 제자예요. 제가 쓴 건데 그 밑에도 되어 있죠. 재무제표. 제목에는 이렇게 써놓고 밑에는 이렇게 썼네요. 아마 이렇게 뭐 오타가 계속 있을 때마다 제가 혈압이 바짝바짝 올라갑니다. 신경 써서 쓴 건데도 이렇게 하여간 밑에 재무제표가 맞습니다. 위에 거 틀린 글씨예요. 알고 계시고. 재무제표는 수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업종별로 차이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률 관점, 마진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유통업계도 물론 그렇지만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 교육업, 도소매업, 의료업, 금융업, 유통의 그 마진이 다 달라요. 다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부재료 뭐 이거 사와서 뭔가를 만들어서 완세트를 딱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고요. 건설업은 뭐 철근부터 시멘트까지 다 사갖고 와서 뚝딱뚝딱뚝딱 만드는 거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율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요. 그럼 서비스업은 들어가는 게 없죠. 뭐 해야 돼요? 사람이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행 관광지야. 그럼 계속 돌겠죠. 관광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났지만 코로나나 이런 걸 여파로 인해서 관광이 스톱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가 힘들거나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관점에서 뭔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좋다. 업종별로 다 차이가 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완성된 물건을 띄워와서 왕창 띄워서 소매업에다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소매업 같은 경우는 도매업에 받아서 일반 고객 소비자에게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생활식품료야. 먹고 쓰고 닦고 이래야 돼.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근데 그게 사치성, 소비성이 있는 거야. 나는 이거에 대한 가치, 뭐 의류, 뭐 이런 거라, 뭐 고급, 뭐 제품 이런 거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면 살 것이고 가치를 어렵고 형편이 힘들면 그걸 안 살 것이고 그럼 또 수익률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영화관도 옛날엔 영화관도 안 갔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하늘을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래 넷플릭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디즈니 뭐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가고 막 뭐 방송에서 막 이러잖아요. 왜?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앤드 테레비로 앤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새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있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화에 가서 진짜 웅장하게 시간을 내서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그런 시스템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인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이 업종을 안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시면 돼요. 만약에 수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자고 한다면 꼭 동종업계와 회사와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CGV와 메가박스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 당연히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메가박스 가야 돼. 무조건 CGV 가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CGV에서 열리는 거 있고 메가박스에서 오픈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픈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뭘로 선택하세요? 영화관을 메가박스 갈 건지 CGV 갈 건지 뭘 선택하세요? 나 집에서 가까운 것 거리순 그리고 자리순 그리고 서비스순 깔끔한 저번에 거기 갔더니 거기 별로야. 이런 거기 안 가잖아요. 그러면 꼭 동종업계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비교해야 되나요? 체크하고 찾아보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갖고 와서 오픈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끌어와서 하는 거죠. 조그만 회사들은 국내 기업끼리 비교를 하는 거고요. 큰 삼성이나 뭐 이런 회사, 삼성의 핸드폰은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됩니까? LG폰이랑 비교해야 됩니까? 아이폰이랑 비교해야 돼요. 아이폰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원가나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조그만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못 써서 난리치는 사람들은 20대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아서 거의 노트 쓰잖아요.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럼 우리 제품이 외국에도 안 먹히냐? 먹히죠.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 없나요? 아이폰은 작아요. 터치폰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야, 삼성 거도 괜찮아. 일단 커서 좋아요. 커서 좋아. 소비층을 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우리도 삼성이나 아이폰 뭐 이렇게 작고 쬐끄맣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폴더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접이식도 폴더 가로 세로 폴더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원으로 시작하지만 미국은 US 달러로 시작해요. 그리고 뭐 영국은 파운드로 시작해요. 그러면 단위가 다른데 어떻게 이 재무제표는 숫자로 표시하는 표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느냐. 또 이걸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내요. 언제 제가 지금 동영상 보고 혼자 이렇게 떠들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언제 떠들 줄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동영상 찍을 때. 말도 안 나왔어요. 저는 서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코로나 때문에 혼자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려니까 말이 맨 처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구에 있는 사람 엄청 똑똑하다니까요. 이 미국에 있는 기업과 한국에 있는 기업이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재무제표만 딱 집어넣으면 딱 고정값으로 해가지고 원을 US 달러로 바뀌기도 하고요. 환율이 다르잖아요. 그럼 고정치를 넣는 거야. 우리는 1,000원당 US 달러는 1,300원, 1,200원? 뭐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도 1,100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1,000원과 걔네들의 1,000원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고정값을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돌리면 아이폰의 수익률은 얼마, 삼성의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이렇게 딱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종업계랑 비교해서 수익성의 평가에서 재무 비율을 딱 결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에 대한 이익률, ROE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전문 용어로. 이것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돌렸느냐.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이익률은 빚 빼고 외부 사람들 빚 빼고 니네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을 축적하려면 많이 벌어서 배당도 줘야 되지만 세이브하고 있어야 되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돈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빚져서 해요. 이런 회사들은 망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니네 회사에서 갖고 있는 돈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율이 몇 %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라고 그러면 보세요. 핸드폰을 사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좋으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건을 절그닥 좋아서 샀어. 근데 그 회사가 띵! 망그러졌어. 어머, AS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헐. 이러면 그 회사 계속 거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 회사가 계속 기업처럼 쭉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내가 물건이 잘못됐을 때 언제든지 고쳐주고 서비스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회사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인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열을 냈죠? 네. 자, 자기자본 이익률은 ROE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기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면 타인자본도 있나요? 그렇죠. 자기자본 내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나의 미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차리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보증금까지 다 해서 3천이면 다 떡친대요. 그런데 뭐 인테리어하고 물건값 하려면 한 또 3천 원 또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다 갖다 빌리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미천이 얼마였어요? 자기 자본이 3천. 은행에다 얼마 빌렸어요? 타인 자본 3천. 나는 얼마 갖고 시작해요? 6천.
벌어서 3천을 원래 3천은 내 돈이었으니까 내 돈을 그냥 쓰는 거고, 그리고 타인 자본에 대한 3천에 대한 이자는 내가 벌면서 갚아 나가면 돼요. 당기순이익은 뭘까요? 당기순이익은 내가 번 돈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내 매출에서 내가 들어간 비용을 빼면 나에게 대한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의 칸 안에는 5가지 칸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포괄손익 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5번째는 주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5개 표 안에 아니던데요. 제조원가 명세서도 있고 합계잔의 시산표도 있고 그리고 또 뭐더라 이익잉여금 평가계산서도 있는데 이상하게 얘기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일반 기업들이 하는 중소 소상공인들이 하는 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표는 RFRS 기준, 국제회계 기준에 있는 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업회계 기준으로 말씀하셔야죠.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기업이잖아. 상장기업 거를 아시고 그걸 따와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 쓰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왜?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당연하죠. 세무사 사무실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요.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 사무실에다 맡기지 않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채용을 해서 팀장을 주고 거기서 작업을 하게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ROE나 이런 것들은 당기순이익을 NI라고 얘기하는데 NI나 이런 것들은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기업회계 기준은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괄손익계산서상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게 이름이 휙 바뀌어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때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로 들어갑니다.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또 좀 헷갈리시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지표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갖고 있고 이익을 얼마나 내서 자기 자본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한마디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비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은 당기순이익, 매출액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나누게 되면 매출 순이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률 중 몇 퍼센트 정도가 이익률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는 재무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매출에 비해서 이익률이 얼마냐. 아니 물건을 사다가 그냥 띡 팔면 그냥 매출액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전자도 있고요. 삼성전자도 있고요. 또 뭐 계열 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을까요? 카카오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이제 닿기가 제일 이런 거니까 카카오톡을 보면 카카오톡에 더보기 있거든요. 그 더보기를 있으면 이 카카오톡에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펩도 있고 카카오도 프린츠도 있고 이모티도 있고 쇼핑도 있고 뭐 되게 많단 말이에요. 카카오 자체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똑같은 회사지만 분야별로 브랜드별로 매출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합쳐서 매출분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낼 거냐 합쳐서 얘기하는 거를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걸 개별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합쳐보니까 커요. 플러스예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이익을 연결하는지를 알아보는 재무 비율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가 비율이 높은 소도매일수록 매출 총 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일수록 매출 총 이익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보통 매출액이 높으면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가는데 이때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면 반대로 매출 총 이익률도 감소할 수 있다.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그래,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거죠. 50분 안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막 또 서비스 차원에서 뭐 1시간, 2시간 깔아놓고 설명하면 뭐래? 짜증나. 또 이러실 거잖아요. 시간은 50분이요. 말을 하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데요. 매출 총 이익률, 매출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이 냈느냐를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설명을 왜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손뼉 한 방 쳤습니다.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용어가. 그래서 이제 유통 경영을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음악도 틀어 드리시고 막 이게 그냥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 사실은요. 스쳐 넘어갈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로 유통의 공헌도의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로 유통은 전체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변수들이 있죠. 기업마다 이런 것들이 잠깐 변화에 따라서 경로 조정하는 강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역에 대한 불이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조직의 목표를 인식을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로의 통제 능력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고요. 뭐라고 또 신기술이 나왔어. 거기에 따라서도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변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약간 측정 변수에 따라서 경로 성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분석도 달라지고요. 기술에 대한 발달도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자료의 확보와 분석에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유통경로의 효과와 효율성 또 환경 변화에도 조금 문제성이 없잖아 연관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상황의 설명이 좀 나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경로 구성원에 따라서 수립한 경로의 목표에 대해서 얼마가 달성됐느냐, 그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 경로에 대한 재무,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 성과와 분석 결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 대비 뭘 받으려고 그래요? 이익을 받으려고 하죠. 대부분의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것만큼 난 이익을 갖고, 이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자를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 구성원의 공헌도와 평가를 볼 때는 활동기준 원가에 대한 계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가 계산은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소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종품, 소 생산하느냐 아니면 대량품, 대량으로 생산하느냐 따라서 변화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 기준에 대한 원가도 좀 고려해 봐야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넣을 거냐, 어떻게 배분할 거냐, 어떤 식으로 간접비로 배분할 거냐,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원가가 또 왜곡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이 원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들어가기는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판매를 90만 원에 한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신제품을 하는데. 만약에 모르는 기업이고 이걸 알려야겠어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더 쓰지 원가를 줄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 공장의 자유나 아웃소싱이 뭐예요? A, B, C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서 갖고 와. 너희 매출은 내가 다 끌어안을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잖아요. 자동차가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뭐 또 뭐가 기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아웃소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일본에서 만들어낸 아웃소싱이 훨씬 더 뭐 효과적이다. 도요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이나 이런 비용이 점점 감소되죠. 큰 기업일수록. 그래서 간접비의 원가가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기업의 환경이나 변화, 전통적인 원가 계산하는 방법, 원가계의 단순성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가 관리 정보에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원가 대상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단순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체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또 유통이니까 경로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서비스의 품질은 좋은지, 경로의 환경, 구조, 정책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통 경로에 대한 품질, 서비스의 질 이런 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자원하고 또 활동에 대한 뭐 원가의 대상이나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제대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원가 계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상품의 이익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로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서비스에 대한 질에도 감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정책적인 감사도 있고요. 경로의 환경이나 구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 같은 것들을 배달을 해야 돼요. 그럼 직배송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굴 하나 걸치고 오면 판매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짧아질 수 있잖아요. 이건 3일 안에 소요되는 신선식품이야. 근데 누굴 하나 걸치고 왔어. 그럼 이틀을 줄잖아요. 이틀 안에 3일 거 우유 사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손 깊게 넣어가지고 날짜 오래된 거. 왜? 2개 삽니다. 지금 먹을 거, 오래된 거 이렇게 2개 삽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요구르트 같은 거 살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경로의 정책뿐만 아니라 경로의 구조, 그다음에 관리 변수, 유통 경로의 성과 이런 거에 다 미칠 수밖에 없고요. 경제 상황도 상황에 따라 또 이런 코로나가 지금은 패타믹이라는 것들이 지금 지나가고 없어졌지만 앞으로 오지 말라는 법은 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 법률, 경제 수준, 환경 조건, 경로 설계, 또 정책 이런 것들이 경로 구성의 공헌도의 평가에 미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는 거나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어떤 뭐 전문가가 사용했던 꼭 모형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모형이나 이런 뭐랄까 경로 전문가들이 했던 어떤 이런 방식들을 조금 익숙해 있어서 나중에 적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활동 기준에 대한 계산 방법도 꼭 이게 원칙이긴 한데 꼭 이런 방법을 써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잘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활동 비용의 비용을 좀 적게 웬만하면 적은 비용에 고퀄리티를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니까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아유, 음악 틀으려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좀 어려우셨죠? 저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2시간 아니 50분 안에 얘기할 건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러면은 머리만 얘기해야 돼. 머리만.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어요 사실.
근데 알아두시는 지금 기업에서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아들으실 거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상황이 그런 건데, 그렇죠?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매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과정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집중해서 더 들으셔야 돼요. 저한테 문자 하셔서 죄송한데 그때 그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프린터를 좀 떼셔서 기억을 하고 계시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만 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좀 앉으셔가지고, 왜냐면 중간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앉아서 차분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1분 정도 들으신 걸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